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많은 투자자분들 일어나서 확인하신 다음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중간선거 그리고 미국의 10월 CPI 지표 발표 이렇게 큰 이벤트를 소화하고 있는 글로벌 증시인데요. 특히 뉴욕 증시 같은 경우 간밤에 마무리가 된 상황을 보면 다우지수는 3% 이상, S&P 500 지수도 5% 이상, 특히 나스닥 지수 7% 이상 오르면서 정말 깜짝 랠리를 펼쳐주고 있습니다.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시장 속에서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덩달아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 혹은 비트코인 시황도 좋은 흐름을 보였다고 합니다. 관련돼서 오늘도 작전 좀 세워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특히 이 미국의 이슈들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빅 이벤트를 소화하는 이번 주 주간 정리를 해보고 이벤트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기 어려운 두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글로한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일단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였죠. 미국의 중간선거 그리고 미국의 CPI 지표 발표 이슈를 좀 다뤄보도록 할 텐데 두 분 모시고 좀 진행을 하기 전에 미국의 중간선거 현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2022 중간선거 개표 현황, 물론 정확한 발표가 나오는 시기는 한 달 뒤 정도에나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좀 나온 결과를 브리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원은 35석, 하원은 전원, 그리고 주지사석은 36석을 선출하는 선거였는데요. 미국 동부 기준으로 오전 7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각으로 10일 오후 9시 기준까지 집계가 된 상황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총 100석 중 민주당은 48석, 공화당은 49석 지금까지 결과가 나와 있고요. 하원은 총 435석 중 민주당은 191석 그리고 공화당은 209석을 현재까지 달아난 모습입니다. 주지사석은 총 50석 중 민주당은 22석, 공화당은 24석 정도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CNN 자료에 따라서 결과를 전달을 해드립니다. 물론 지금 실시간으로 엎치락뒤치락 새로운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공화당이 압승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압승은커녕 상원에서는 거의 지금 박빙을 다루고 있고요. 하원에서도 겨우 이제 거의 뭐 이겼다고 보기에는 애매할 정도로 서로 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서 이거 조금 예상을 크게 벗어났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좀 다루어 보고요.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오늘 이슈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먼저 너무 기초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 일단 미국의 중간 선거를 지켜보는 많은 이제 특히 어린 투자자분들은 젊은 투자자분들은 아니 우리나라랑 선거 방식이 좀 많이 다르다라는 걸 피부로 체감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혹자는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니까 의회가 그럼 미국은 두 개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미국의 선거 방식이 우리나라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이성웅 이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미국의 선거 방식과 특징을 좀 정리해 주신다고요. 미국의 선거 방식은 우리나라랑 좀 나눠서 다른 개념이 있어요. 네네.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인단의 투표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데 중간 선거 같은 경우는 국민 투표로 직접 선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상원 하원이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이 구분은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좀 쉽게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상원은 우리나라 시도지사의 선출 개념, 하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출 개념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즉, 좀 약간 나눠놓은 개념 자체는 좀 정책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서 하원, 상원을 거쳐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한 구성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서 우리나라와 큰 차이는 없지만 좀 정책적인 차이를 두기 위해서 이러한 구상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관련돼서 좀 자세하게 비율을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양원제를 채택을 하고 있지요. 상원과 하원으로 나뉘는데 각각 이제 상원 같은 경우는 좀 지역의 대표성을 좀 이야기하는 게 크고요. 하원 같은 경우는 좀 유권자의 평등을 반영해서 인민의 좀 대표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라고 합니다. 인구가 많고 땅이 좀 넓다 보니 이걸 다 반영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양원제를 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원에서는 몇 석, 하원에서는 몇 석, 그리고 주지사는 몇 석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좀 드렸던 건데 확실히 우리나라랑은 좀 특징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군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미국의 대선은 집중해서 봤는데 대통령은 보는데 이 중간 선거까지 좀 챙겨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가 미국 중간 선거에 좀 집중해야 되는 이유 뭘까요, 대표님? 네,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권력이 뭐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으로 돼 있다라는 거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그렇지만 대통령에 대한 견제 장치가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뭐 국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뭐 예산안을 집행은 하지만 그 예산안을 뭐 실질적으로 심의해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야만 대통령이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서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엔 기존에 민주당에서 백악관, 그다음에 상원, 하원 이제 전부 다 이제 권력을 갖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선거에선 아마 그 의회 권력을 이제 다시 뽑으면서 아마 의회 권력이 이제 공화당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좀 관심사항을 많이 가지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이제 성격을 좀 그러니까 정책적인 특성을 좀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어느 당이 집권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이제 비춰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이 만약 어느 정당이 이제 다수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뭐 대외 정책이나 경제 정책이 좀 많이 바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북 문제나 이제 경제 문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대북 문제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민주당에 비해서 좀 더 강경한 그런 이제 입장을 표명을 했었기 때문에 뭐 기존에 있었던 그 북미 간이나 이제 뭐 한미 북 간의 이제 관계가 조금 지금보다는 좀 경직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경제 관련된 분야다라고 보게 되면 일단 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친환경 관련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비해서 공화당 같은 경우는 뭐 친환경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에너지 전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화석 연료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관심사를 좀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뭐 반대최법이나 IRA 법과 같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그런 이제 법들에 대한 시행 여부가 이제 이제 새로운 이제 의회에서 또 뭐 수정 관련된 논의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이제 이런 의회 선거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미국의 중간 선거까지 우리가 좀 챙겨봐야 하는 이유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역시나 국내 증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겠죠.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자면 이거는 두 분이 좀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분에게 답변 듣고 한 분에게 답변 듣고 이럴 필요가 없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신다면 사실 저는 그래요. 솔직하게 중간 선거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예상 밖을 좀 벗어나면서 어제 이제 뉴욕 증시 브리핑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시장에 영향이 크지 않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미국 중간 선거 나오고 그리고 CPI 지표까지 나오니까 시장이 좀 제대로 반응하는 모습인데 중간 선거 시작 이후에 지금까지 시장 흐름을 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먼저 우리 이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중간 선거의 반영이 먼저 이루어졌죠. 공화당이 상반영. 공화당이 상하원을 거의 뭐 독식한다라는 그러한 예상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업종 흐름을 보면은 미국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가 강했고 그다음에 에너지 업종이 강했고 반대로 신재생 에너지 쪽은 미국은 그래도 좀 변수가 있다 보니까 강했었는데 우리나라는 약했어요. 그리고 선거 이전까지 차익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점은 자, 이러한 점이 시장에 반영이 돼 있는데 반대로 공화당 같은 경우가 득세를 하지 못하면 시장의 반등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업종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미리 반영이 돼 있고 그렇지 않으면 충분히 반등이 나오고 그러한 흐름 안에서 시장에 대응을 할 수 있었던 점은 그
선거 결과 이전에 미리 공화당 같은 경우가 조금 상원 같은 경우를 좀 혼조세가 보인다는 점이 네. 오후에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면서 신재생에너지 쪽의 수급이 유입이 됐어요. 맞아요. 네, 그 점을 우리가 시장과 연결해서 반응하는 업종에 대한 포인트를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 흐름 이후에 어떤 업종이 좀 주도해서 나아갈 수 있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선거와 관련된 부분의 업종도 중요하지만은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이게 연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업종 쪽이 수급이 집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신재생에너지 업종, 그중에서 태양광 모듈 쪽은 실적이 단기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3분기 실적도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점은 4분기 실적까지 연속될 것인가라는 점인데 이 태양광 모듈 가격 같은 경우가 아직 상승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상승을 하고 있는 점이 단순히 뭐 공급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상승이 나타나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실제 이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가 수요가 느는 것보다는 공급이 줄어들면 좀 타이트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수요가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게 실적이 연속될 수 있고 우리가 미국의 퍼스트 솔라라는 태양광 네. 모듈 업체 같은 경우가 그 선거 결과 이전에 이미 공화당이 득세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 내 신고가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신고가 같은 경우가 증설에 대한 부분을 발표하면서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우리나라 태양광 모듈 업체들 같은 경우도 수요가 실제 상승하고 있는 상황, 모듈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 안에서 지금 증설을 단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러면 이 반응 안에서 주가 같은 경우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이제 흐름을 좀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정리를 하면 더 갈 수 있을 확률이 더 크다? 네, 그럴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죠. 이게 왜냐하면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 그냥 뭐 공화당, 네. 민주당 거기와 연관된 업종이라고 하면은 시장은 이미 반영이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을 보는 거죠. 이 실적에 반응하는 그다음에 네. 3분기 실적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 시장이란 말이죠. 그리고 최근의 업종들의 반응들 같은 경우는 뭐 빠져 있는 종목들 군들 중에서 예를 들면 뭐 분리막 네. 이런 관련 종목들이 반등이 나온단 말이죠. 이게 지금 물론 3분기 실적도 보지만 이제 내년을 본다는 점입니다. 예, 그런 시장의 메커니즘 안에서 이 수급의 포인트로 흘러가는 부분을 우리가 딱 인식을 해놓으면 좀 업종, 그다음에 종목 이렇게 매매를 하기에도 좀 편해지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참 증시에서 마법의 단어입니다만 선반영, 예, 그렇죠. 선반영. 네, 관련돼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볼 수 있는 쪽으로 섹터를 좀 추릴 수 있게 힌트를 주는 시장이 아니었나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대표님께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도 시장 이후에 좀 선거 이후에 시장을 좀 쭉 보셨잖아요. 네. 어떤 특징적인 게 좀 있던가요? 일단 뭐 선거 관련돼서는 조금 전에 이 이사님도 얘기했지만 네. 선반영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금 그 선거 전서부터 계속 이제 선거 후에 중간 선거 이후에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뭐 계속 나왔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이 시장 내에서는 그러면 이제 향후에 중간 선거가 끝나면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커졌었다라고 맞아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상승 그 전에 이제 미리 선취매적인 이제 관점에서 접근했었던 게 뭐 시장에 이제 반영이 됐고요. 뭐 그리고 났는데 이제 미국에서 예상했던 거와는 약간 좀 다르게 움직였죠. 뭐 공화당이 이제 레드웨이브라고 그래서 뭐 상하 양원을 이제 전부 다 압승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압승까지는 아니고 간신히 이길 수 있는 그 정도. 특히 상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양쪽이 동수를 다시 기록할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상대적으로 뭐 그러니까 전전이 되었죠. 뭐 투표일 날에는 주가가 좀 하락을 보였다가 이제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CPI 같이 이제 뭐 정치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경제적인 지표가 나오면서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확실히 그 공화당이 압승을 할 것이다. 그리고 마치 언론에서는 나온 보도들을 좀 보면 공화당이 압승을 하면 증시가 잘 갈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예상을 좀 벗어나면서 확실히 좀 변동성이 커진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좀 저희가 스마트하게 과거의 역사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죠. 저도 좀 찾아보니
이 중간 선거 이후에 역사적으로 증시 흐름이 좋았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번에도 좀 기대해 봄직하지 않나 나오고 있는데 이야기들이 실제로 이번에도 그 정도의 상승 랠리를 기대해봐도 되나요? 아마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그건 통계이기 때문에요. 네, 통계는 통계죠. 통계대로 이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1950년,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증시가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데이터들이 긴 데이터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요. 1950년 이후에 18번의 이제 중간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뭐 누가 다수당이 되든, 그러니까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S&P 500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한 8% 정도 상승을 보였다라는 거고요. 특히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이었을 때, 네. 뭐 지금 같은 경우죠. 그다음에 그 이 상황에서 공화당이 승리를 할 경우에는 중간 선거에서요. 네, 그렇죠. 예. 중간 선거에서만 이제 따졌을 때 그런 네. 거죠.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1년 동안 S&P 500 기준으로 평균 17% 정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뭐 다시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 대통령의 민주당 그러니까 의회를 장악할 경우에는 이제 평균 12%를 상승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승폭이 상당히 좀 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80년도 이후만 이제 또 나눠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10번의 중간 선거를 치러졌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다음 1분기, 그러니까 내년 3월까지 9번 상승을 했는데 그때 평균 상승률이 8.4%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 못 올라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2003년도에 이라크전이 발발을 하면서 뭐 증시 전체적으로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그때 한 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올랐다라는 게 이번에도 또 오를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선거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는 측면은 뭐 분명히 이제 증시에서 좋은 거죠. 좋은 네. 거죠. 그러니까 증시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니까 그걸 해결했다라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 만약 이렇게 양당이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행정부와 의회를 나누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시장에 반하는 그런 이제 과격한 조치를 못 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뭐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일단 중간 선거 결과 물론 아직 최종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뭐 대체적인 뭐 예상하고 비슷하게 되니까요. 막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선거 결과가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연준의 긴축 강도에 대해서 좀 더 시장에서 뭐 크게 더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과거에 이렇게 이제 그 중간 선거 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네. 긴축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1950년 이후에 긴축한 기간에 중간 선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긴축 과정에서 중간 선거가 과연 증시에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는 아마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시장을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리 뭐 중간 선거 이후에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라고는 하지만 뭐 경제적인 불확실성은 계속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점도 좀 감안을 해서 조금 주의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에는 이런 상황에서 중간 선거가 치러진 적이 없어서 좀 지금 이 상황이 전무후무한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만 관련돼서 과거 통계는 이랬다. 네, 그렇죠. 하지만 특수성이 있으니 지금은 좀 시장을 잘 바라보면서 경계감을 가지면서 보는 것이 좋겠다.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중간 선거 이제 최종 결과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더 걸리고 또 이번에도 공교롭게 조지아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그렇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까지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미국 중간 선거와 그리고 간밤에는 미국의 CPI 지표 발표도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보시면서 대표님과 이사님의 의견이 궁금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지수가 나스닥이 7%가 올랐습니다. 저는 사실 물론 아직 병아리 앵커긴 하지만 방송하면서 지수가 7% 올랐다는 얘기는 코로나19 이후에 또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두 분이 약간 시장 보면서 어떠셨는지도 궁금한데 이게 간밤에 뉴욕 증시 정리를 좀 하고 거기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을 살펴볼 건데 먼저 이사님은 간밤에 뉴욕 증시 흐름 보면서 좀 어떠셨어요? 그냥 시장에서 뭔가 기다려온 지표라는 듯이 그렇게 반등이 나왔어요. 드디어. 네, 기다려온 지표라는 느낌으로 반등이 나왔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자, 그러한 반등이 일단 나타났어요. 나타나고 주요 업종들이 어떤 게 반등이 나왔는지 그러면 우리나라와 연결해서 어떤 업종 종목들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그 점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미국 시장이 일단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10% 정도 올랐어요. 와, 네. 그리고 성장주 군들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뭐 구글이라든지 이쪽 단의 기업들이
이 반등이 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지금 시장 안에서 접근을 하던 그 방식들, 성장주는 지금 금리 인상기에 안 돼. 그다음에 IT 같은 경우는 아직 그 공급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급이 줄어드는 스텝이 나와야지 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시각을 이제는 깨야 돼요. 오늘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게 성장주, 성장주. 그다음에 대형 IT, 그다음에 공매도 잔고가 높은 종목들이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될 점은 이제 성장주군들, 그다음에 공매도 잔고가 높은 종목들을 추려서 매매로 대입을 하시면 오늘 시장에서는 좀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반등한 부분에서 국내 증시의 힌트를 좀 찾자면 네. 공매도 잔고가 높은 종목들, 성장주들도 오늘 오를 가능성이 높다. 임순재 대표님께도 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 나스닥이 네. 7% 올랐고요. 오늘 국내 증시 좀 기대가 됩니다만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시장? 네, 일단 뭐 미국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제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등 차원이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여기에 이제 쇼 커버리지가 이제 많았을 겁니다. 아마 특히 이제 공매도 물량들이 이제 최근 들어 상당히 좀 증가를 했었던 측면이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쇼 커버리지 공매도를 이제 해소하기 위한 쇼 커버리지 물량이 이제 유입이 됐다라는 것 때문에 좀 더 그 상승 폭을 좀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연 이제 CPI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뭐 시장에서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좋게 나오면서 급등한 측면이 있는데 과연 이제 오늘 너무 급등했었다라는 것도 조금 뭐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상황에서 다시 추세적으로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거든요. 어저께 CPI 지수가 나오긴 했지만 7.7%가 시장 예상치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절대 수치로는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네. 내용을 보면 다시 이제 뭐 주택 관련된 주거비가 이제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다만 어제 같은 경우는 음식료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중고차, 그다음에 중고차 부분이 좀 하락을 보였고요. 에너지 부분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이제 CPI 관련된 움직임이 좀 더 뭐 변동성은 좀 더 커질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또 내일 발표되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 이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도 아마 같이 조금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만약 이제 어저께 이제 미국 증시가 좋은 그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오늘 뭐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뭐 미국 증시의 조정을 받을 때도 비교적 좋은 그런 흐름세를 보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차이나 런 관련돼서 지금 중국에서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지면서 그 일부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강한 그런 흐름세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9월 29일 이후에 코스피로만 외국인 순매수가 5조 6천억 정도 이제 들어올 만큼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중국의 불확실성이 아마 계속 이제 아직까지는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글로벌 뭐 그러니까 투자 펀드나 아니면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중국 비중을 지금보다는 조금 줄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줄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 줄이는 금액이 전부 다 우리나라로 들어온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서도 상당 금액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이 뭐 국내 이제 기업들이 글로벌 뭐 탑 수준의 그런 이제 기술력이나 마켓쉐어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반도체나 2차 전지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사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2차 전지나 반도체 같은 경우도 국내 시장도 이제 많이 올 이제 여름 이후에 많이 좀 조정을 보였고요. 최근에 이제 강달러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더 국내 주식의 달러화 기준으로 보면 더 하락폭이 좀 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저가 매수 차원에서 최근에 매수가 이루어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이런 저가 매수는 아마 당분간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간밤에 마무리가 된 뉴욕 증시 상황과 더불어서 어떤 체크 포인트를 저희가 시장에서 가져가면 좋을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지금 CPI 지표 같은 경우 둔화되긴 했지만 절대적으로는 아직 높은 상황이라 제가 너무 설레발을 쳤나 봅니다. 어제 제가 방송에서 그랬거든요. 8%대 예상하고 있는데 제발 앞자리가 7이라도
조금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같이 생각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셔서 예 하고 환호를 좀 한 게 그렇죠. 아닐까. 그러면서 큰 폭으로 올랐죠. 네,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 시장에서 기다리던 신호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너무 포괄적인 질문일 수 있습니다만 향후 미국 증시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좀 찬바람이 불 때쯤 되면 산타랠리를 기대하곤 했었잖아요. 우리 이성호 이사님은 미국 증시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좀 하고 계세요? 일단 지표에 반응하는 시장입니다. 명백하게 뭐 물가 지표로 한번 보여졌고요. 네. 보여주는 지표 안에서 시장의 반응 그대로 좀 우리는 살펴보면서 갈 필요가 있습니다. 뭐 역으로 내일 만약에 조정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강한 업종, 약한 업종을 추려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이전에 그러니까 선거 이전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강세 업종, 약세 업종,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 강세, 약세 업종이 조금 좀 다른 흐름이 나타났었어요. 그런데 이 물가지표 발표 이후에 나타나는 시장 방향성은 동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두고 연말로 갈수록 나타날 수 있는 시장 흐름은 자 시총 상위주들 같은 경우가 지수가 거래소 기준 2,400 정도 올라와 있어요. 이 기준 안에서 뭐 실적을 감안하든 아니면은 수급이 유입됐든 그래도 대형 IT, 2차 전지 이쪽군이 강했단 말이죠. 차별화되면서 강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수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구조에서 시총 상위주들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연말에는 개별 조정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특정 지수 레벨대에 갔을 때는 그 지수에 대한 부담이 가중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장이 조정이 나오기보다는 자금이 퍼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중형주, 소형주 단으로 자금이 퍼지는 개별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보고 전통적으로 또 12월장이 개별주가 좀 강한 형태가 나타났어요. 나타났다 보니 한번 그 시각도 열어두고 좀 시장 같은 경우를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뭐 긍정의 톤으로 열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톤 변화라도 있는 게 어딘가 싶긴 해요. 그간 좀 힘들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제가 자꾸 새끼로 세는데 중간선거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네, 중간선거 결과가 물론 12월 이후에나 좀 확정이 될 예정이긴 하지만 근소한 차이라도 공화당이 이긴다면 지금까지 좀 독주를 해오던 바이든 행정정부의 결정들이 좀 앞으로는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뭐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도 공화당에서는 제기를 하고 있다. 지난 2년간 뭐 의료, 환경 뭐 여러 부분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펼쳐오던 그런 법안들이 이제는 어려울 수 있겠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간 선거 이후 셧다운 가능성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표님? 네, 일단 뭐 지금 그 공화당이 이제 하원을 이제 어떤 이제 장악을 했죠. 네. 하원을 장악했고 상원 장악 여부는 진짜 한 달 있다가 네. 주자 선거에 의해서 아마 결정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 미국 공화당이 이제 하원을 장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원에서 가장 크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행정부의 예산에 대한 감시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자금을 집행을 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고 행정부에서 자금을 집행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 하원을 공화당이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이런 이제 행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출 관련된 부분을 상당 부분 제약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화당은 이제 선거 기간 중에서 IRA 관련된 일단 뭐 법안도 뭐 폐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그런 이제 발언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민주당 행정부에서 뭐 내년에 경기가 둔화된다든가 침체가 된다든가 할 때 다시 경기 부양을 위한 어떤 이제 재정적인 지출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공화당이 이거에 대해서 아마 반대할 가능성이 더 커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향후에 이제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그러니까 양측의 이제 정치적인 갈등이 좀 격화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미국 연방 정부의 이제 채무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뭐 이게 연방 정부에서 얼마만큼 빚을 갖다 쓸 수 있느냐라는 그 한도인데요. 지금 한도는 31조 4천억 달러입니다. 작년 말이었죠. 작년 말에 28조 9천억 달러에서 31조 4천억 달러로 한 2조 5천억 달러 정도 이제 증가한 그런 증액을 했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연방 정부의 이제 예산안 지출이 계속 확대가 되면서 채무 한도가 빠르게 지금 소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한 31조 2천억 달러까지 지금 한도가 찼다라는 그런 이제 뭐 일부 보도가 나올 만큼 네. 빠르게 차다 보니까 현재 그
이런 이제 한도를 추가적으로 확대해야 되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 다시 봉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제 연방 채무 한도를 늘리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연방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안을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셧다운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연방 그 채무 한도를 늘리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데요. 아마 내년에 공화당에서 이런 연방 채무 한도 늘리는 거에 상당히 반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이제 연방 한도, 그러니까 채무 한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민주당도 어느 정도의 이제 양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면 재정 지출을 지금 많이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추가적으로 재정 지출을 중지하거나 아마 폐지할 수도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 IRA 법안이 과연 이걸 폐지할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 이런 이제 재정 그 확대 관련된 이슈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빅딜 대상으로도 거론될 수 있다는 것도 일부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정말 미국이 이 빚이 많다. 이거에 대해서 네. 어떻게 할 거냐, 의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그 책임을 묻고 셧다운이라도 혹시나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이 클 텐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도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왜냐하면 미국이 셧다운, 디폴트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뉴스가. 저희가 바빠져요. 네. 예, 그래서 이성우 이사님한테도 여쭤보면, 만약에 셧다운 현실화가 된다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시장은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고, 우리가 그 미국의 신용위기 시즌 때 네. 이 예산안 부분이 다뤄졌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한참 나왔었죠. 셧다운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기준 안에서 시장의 흐름을 보면 밀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예산안은 처리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자, 이러한 정책에 대한 변수가 시장에 대입을 해서 딱 살펴보면 답이 쉽게 나오는 겁니다.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을 때는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왔고, 그러면서 다시 시장의 복원이 빨랐고요. 이 사례 같은 경우가 그대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건 이러한 셧다운 요소로 인해서 좀 장기화가 되지 않는다는 점하에 시장에 조정이 나오면 그때는 매수 대응을 하는 게 낫다는 결론입니다.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으나 그때는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럼 그때 뭘 사면 됩니까, 이사님? 그때 같은 경우가 이게 언제 펼쳐질지 그렇죠. 보면 그래도 딱 답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12월에 펼쳐진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시장 안에서 아마 좀 강세를 나타내는 업종 같은 경우가 그대로 강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일반적으로는 다 그런 얘기들을 하겠죠. 2차 전지, 반도체 이쪽 군을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좀 다른 시각으로 지금은 좀 빠져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내년을 볼 수 있는 2차 전지 중에서도 동박이라든지 그러한 군들, 그다음에 반도체 중에서도 비메모리 군들, 대표적으로 두산테스나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를 그 상황에서 시장이 예산안으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접근을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네, 제가 좀 집요하게 여쭤봤습니다만, 만약에 셧다운이 이야기가 또 나온다면 그때 가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두 분께 자세하게 여쭤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선거 흐름과 더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쭉 나누어 보고 있는데요. 그래, 왜 우리가 미국의 중간선거까지 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제는 좀 감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간선거 지나고 지금 미국의 10월 CPI 지표 나오고 이제 또 남아있는 게 12월에 FOMC 회의가 한 번 더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간밤에 CPI 지표가 발표가 되고, 이제 연준이 조금은 좀 리턴할 만한 가능성이 커지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여기서 개인적으로 연준 파월 의장이 이상한 소리만 하지 않으셨으면, 추가적인 발언만 안 해주시면 분위기가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FOMC가 한 번 정도 더 남았습니다만 앞으로 이 인플레이션 잘 잡아나갈 수 있을지, 이후 금리 인상 속도는 어떻게 될지 두 분께 좀 한꺼번에 여쭤보고자 합니다.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남은 FOMC. 네, 일단 11월 FOMC 회의 때 계속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게 경제 통계 기반해서 이제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11월 달에는 이제 정성적인 평가도 이제 반영할 것 같은 그런 이제
뜻을 이제 비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재 기준금리가 이제 빠르게 올해 이제 인상을 했습니다. 뭐 제로에서 지금 4%까지 오르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그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때 당시 올릴 때 바로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 6개월이나 뭐 9개월 정도 지난 다음서부터 이제 효과가 점진적으로 이제 발휘가 된다라는 게 이제 과거의 이제 예다라고 보면 지금 뭐 계속 올리긴 했지만 이게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판단하기가 좀 어려웠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을 좀 벌어야 된다라는 개념에서 향후에 속도 조절에 대한 그런 이제 뭐 비슷한 뉘앙스의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최종 금리는 시장 예상보다 높을 것이다라는 이제 그 발언을 하면서 속도 조절에 대한 뭐 긍정적인 시그널을 약간은 이제 중화시키는 그런 이제 발언을 했던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일단 10월달 뭐 기준금 지금 CPI 상승률이 7.7%로 이제 시장 예상치를 하회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는 7월달 인플레이션이 정점이 지나서 이제 하락하는 것이다라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좀 반영될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이제 연준의 목표치인 2%에 비해서는 여전히 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2월 FOMC에서는 아마 기준금리를 과연 그럼 얼마나 올릴 것이냐라는 게 아마 시장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뭐 오늘도 뭐 지금 그 패드워치에 나오는 그 수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준금리를 12월 달에 이제 50pp를 올리겠다라는 게 뭐 기존의 50%대에서 뭐 90% 가까울 정도의 확률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향후에 그러니까 12월에는 50bp가 인상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물론 11월 달 고용이나 그다음에 이런 이제 소비자 물가 관련된 지표가 또 추가적으로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 그거에 따라 물론 달라질 수는 있겠다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그 기준금리 인상이 과연 언제 끝날 거냐라는 문제는 좀 다르게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최근에 이제 기준금리가 뭐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증시가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증시가 좋아지면 물가 상승 기운은 안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소비들이 기본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 물가가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으면 이 부분이 계속 길게 또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또 부담감이 시장에서도 또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유념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12월 FOMC 회의 저희 한번 남겨두고 있습니다만 그럼 여기에 따라서 국내 금리 인상은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이 50pp 올리면 우리나라도 좀 맞춰서 올려줘야 돼요. 그렇죠. 올려주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그 하는 총재님의 발언을 비추어 보면 네. 이제 포인트는 미국, 우리나라 똑같아요. 물가에 대한 부분을 포인트로 삼고 있고 경기 같은 경우는 이 금리 인상 같은 경우를 반영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톤이 전환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톤이 전환되는 시점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의 폭이 조금 덜해지는 시점부터 다시 반응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 포인트를 생각하면서 내년 같은 경우가 뭐 파월 의장의 발언 안에서도 보면 금리 인상은 지속하지만은 한 25bp를 뭐 지속해서 이렇게 올리겠다라는 점을 표명을 했어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그다음에 물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연도에 적응이 이루어진 단계다 보니까 되려 내년 시장이 좋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작정 지금 이 지수 안에서 경기 침체가 반영이 되었니 아니면은 뭐 여기에서 또 다른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시스템 리스크는 발생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시장은 이 요소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긍정이 발생하면 되려 강하게 시장이 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 생각하고 최근 올해 시장 특히 힘들었는데 너무 상심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 올리면 우리나라도 덩달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국내의 금리 인상 향방까지 여쭈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좀 쭉 방송을 해오면서 계속 많이 언급을 했던 단어가 강달러이긴 한데 이 강달러 기조가 계속 유지되는지도 추가 질문이 좀 들어왔거든요.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강달러 기조 같은 경우 최근에 톤이 조금 변화가 됐어요. 신흥국 그다음에 그 달러 이런 흐름상에 보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좀 자금이 흘러가는 그 플로우를 보면 좀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금 뭐 달러 같은 경우도 좀 약간은
소위 말해서 강달러가 약간은 둔화되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1,300원대 중반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기조의 변화 자체는 이 정책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시장의 흐름이 이것을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주식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네. 강달러 기조의 변화가 생겨나면 각 업종 안에서 달러 부채 같은 경우가 높은 업종들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항공이랑 운송입니다. 그러면 이 달러 같은 경우가 강하다가 강함이 둔화되면 우리가 달러 부채가 높은 업종 같은 경우는 이미 그것을 반영해서 주가가 빠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반응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러한 업종이 항공이랑 운송입니다. 이미 시장에서 지금 주가 반응은 나타나고 맞아요. 있어요. 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점은 자, 정책으로 인해 달러화의 변화, 통화의 변화는 누구도 모릅니다. 어떻게 그렇죠. 흘러갈지. 그러면 이게 시장 흐름에 그런 것은 맡기고 우리는 주식시장의 참여자로서 여기에서 어떤 업종을 봐야 되는지, 어떤 업종을 피해야 되는지 그 점을 판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이 최근까지 이어졌지만 최근은 좀 기조가 변화했습니다만 강달러 기조 현상에 대해서도 이어질지 여부가 이야기까지 좀 나눠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좀 이런 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저희가 봐야 할 곳과 보지 말아야 될 곳을 구별하는 능력이 더욱더 중요하다. 두 분께서 강조를 좀 해주고 계십니다만 여기까지 저희가 이 중간선거 이슈에 대한 내용은 정리를 하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자면 이제 좀 투자자분들이 집중하고 들어주시지 않을까 싶긴 해요. 오늘의 주제가 이제 중간선거 이후 저희가 좀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방법 이건데 일단 미국의 중간선거가 계속 진행이 되는 와중에 공화당이 유리할 경우, 민주당이 유리할 경우 미국의 영향에 따라서 국내에서도 좀 봐야 될 업종이 갈리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임순재 대표님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공화당, 민주당 나누는 게 일단 의미가 있는지 두 번째는 만약에 나뉜다면 각각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뭐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약간의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뭐 어느 당이 집권을 그러니까 의회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그 뭐 영향은 조금씩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통적인 측면도 분명히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측면은 이제 대외 정책 관련된 분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관련된 이제 견제가 뭐 트럼프 정권 이후서부터 계속 지금 일관되게 그렇죠. 유지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중국 관련된 제재는 아마 견제는 지금보다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법에 관련돼서도 기본적으로 뭐 미국의 이제 리쇼어링 정책은 이제 유지된다라는 측면이 있지만 이런 반도체 관련돼서 중국 투자가 상당 부분 제한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 지금 1년 정도의 유예를 지금 받은 그런 상황인데 만약 1년 유예가 끝나면 이게 연장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건 다시 좀 더 그때 당시에 다시 불거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게 개인적인 좀 생각입니다. 그 외에 이제 또 이제 에너지 정책으로 가장 큰 부분, 그러니까 가장 큰 부분이 국내에서는 이제 에너지 정책 아닌가라는 그쵸.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뭐 에너지 정책 같은 경우에 공화당 같은 경우는 뭐 친환경도 물론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보다는 이제 화석 연료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이제 중요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히 트럼프 정권 때는 이제 그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를 할 만큼 기후 관련된 분야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기류가 네. 좀 뭐 아직까지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친환경 관련된 부분이 공화당 집권 시에는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조금 투자가 지연이 되거나 아니면 뭐 작아질 축소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화석 연료 관련된 이제 채굴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채굴과 직접적인 관련되는 기업은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연관돼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자원개발 관련주들은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해외 이런 뭐 석유나 가스 광고에 이제 지분들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지분 관련된 부분에 대한 강점이 좀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내에서 이런 유정에 대한 뭐 시추나 아니면 셀가스에 대한 시추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광 관련주도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이 아마 그러니까 미국 전체적인 여론은 뭐 열심히 도와줘야 된다라는 네. 뭐 그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공화당이 집권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재정 지출을 축소한다라는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지금보다는 좀 깐깐하게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뭐 지금 휴전 관련된 얘기들이 뭐 솔솔 나오고는 있지만 만약 이런 식으로 공화당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는 뭐 군사 장비나 이런 군사 금액을 줄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좀 더 그 양국의 휴전이나 정전 속도가 좀 빨라질 가능성은 긍정적으로도 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민주당이 계속 뭐 그 의회를 장악할 경우에는 가장 큰 게 이제 친환경 관련된 법안이 가장 큰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공화당과 민주당 성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의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저희도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비슷한 의견이신가요? 네,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게 처음에 얘기할 때 제가 말을 다 했다 보니까 시장에 뭐 이미 반영이 돼 있는 거죠. 공화당 같은 경우가 득세하면 뭐 여기에 우리가 제약바이오, 에너지 이 부분을 비춰볼 수 있고, 근데 에너지 같은 경우는 미국의 구조, 우리나라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주가가 제약바이오 군보다는 탄력적인 반응을 안 했었어요. 뭐 그렇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결론은 네. 일단은 뭐 실적과 함께 정책과 함께 이 교집합이 나타날 수 있는 쪽이거든요. 그 점을 생각해 보면 뭐 제약바이오 군들 중에서도 바이오시밀러 쪽 이쪽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좀 강하게 흘러갈 수 있겠고, 그다음에 뭐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반대로 뭐 특정 당의 득세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구간 안에서는 좀 매수 대응을 하는 게 낫다는 시각을 가지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어느 쪽이 승기를 잡느냐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도 이 포트폴리오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각각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들 저희가 이야기를 좀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미국의 중간 선거도 어찌됐든 이벤트가 지나갔고 미국의 CPI 지표도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후에 남아있는 이벤트를 기다리는 우리의 지금 자세, 어떻게 좀 이후 전략을 세워가면 좋을지 많은 분들이 물어보고 계시거든요. 임순재 대표님, 저희 뭘 준비하면 됩니까, 이제? 네, 일단 뭐 시장 자체가 뭐 대외적인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많이 좀 제거가 되는 측면은 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단기 대리는 추가적으로 뭐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추세적으로 전환하기까지는 아직 좀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이제 둔화가 되고, 물론 이제 그 인상 폭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뭐 그 시장에서는 불안한 감은 있지만 뭐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아마 긴장 완화 관련된 부분이 계속 시장에 긍정적으로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닝 차원에서 뭐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는 뭐 또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경기 자체는 아마 내년에 아마 본격적으로 둔화되거나 아마 침체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증시가 상승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인플레이션 하락 속도가 줄어든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그 기준금리의 인상 그 기간이 상당히 좀 길게 잡힐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런 점은 감안을 해서 아마 올해 뭐보다는 이제 내년 정도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차이나 런 관련돼서 국내에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계속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뭐 추가적으로 차이나 런 관련된 자금이 유입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뭐 그런 이제 외국인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 2차전지나 반도체 업종들은 단기간 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성욱 이사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연말 마무리까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시장의 흐름이 지금 지표에 또 반응을 했고 여기서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뭐 50bp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한다는 점은 우리가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장을 좀 더 위로 열 필요는 있는데 좀 오버되는 시각은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뭐 2,800이 간다. 그러한 지수의 시각보다는 지금 강한 업종
들도 물론 연속적으로 강할 수 있겠지만 좀 빠져있는 종목군들, 내년을 보는 업종 그쪽을 추려볼 필요가 있고요. 좀 강조드리는 부분은 올해 안 좋았던 군들, 2차 전지로 보면 뭐 동박, 그다음에 분리막, 그다음에 장비 쪽이 주가가 강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배터리 셀 쪽 업체들이 지금 라인을 깔아야 되는 환경이에요. 기존에는 깔려 있는 라인에 대해서 좀 비용의 조절만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장비 업체들이 투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 반응 같은 경우는 이게 올해 같은 경우 장비 업체 수주가 나오면 주가는 되려 빠졌어요.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그런데 내년은 좀 연속적으로 주가가 레벨업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좀 업종들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해 남은 이벤트들과 더불어서 앞으로의 전략까지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미국의 중간선거 그리고 10월 CPI 지표 발표까지 굉장히 큰 이벤트들을 소화한 한 주였습니다만 이후의 전략이 더 중요하고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이성홍 이사님과 임순재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만 오늘 의미를 굳이 부여하자면 막대 과자를 나눠 먹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의 포트폴리오에도 장대 양봉 같은 그런 수익률이 딱 서기를 바라면서 오늘 장전 전략은 여기까지 세워보도록 하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뒤 장중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